안녕하세요. 임상현 소설가입니다. 우리나라가 97년부터 IMF를 겪으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사업과 직장을 잃고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런 힘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희망을 부르는 의미에서 2000년도에 그려보았던 중편 소설입니다. 많은 서원을 기대해봅니다. 그럼 저의 졸저 형제섬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형제섬. 소나기가 한 차례 급작스레 퍼부었다. 아주 한참 동안 이때를 기다려왔다는 듯 내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바짝 말라 있었던 대지는 금세 젖어들었다. 하늘을 희뿌옇게 날아다니던 미세한 먼지들은 한 차례의 소나기에 맥없이 온몸을 맡긴 채 비에 섞여 사무실 창으로 달라붙거나 보도일을 흙탕 길로 만들고 있었다. 아주 잠시 동안에 내렸던 비였지만 비가 개이고 나자 하늘은 금세 투명한 유리알처럼 맑아졌다. 비가 그치자 나는 창문을 확 열어젖히고 오늘도 그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던 그날 이후 잠시라도 나만의 시간이 주어질 때면 바라보았던 그 섬은 언제나 운무 사이로 신비한 자태를 살포시 드러내며 나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다. 오전에 그 일이 결정되지만 않았어도 오늘은 비교적 기분 좋게 시작할 하루였다. 아들 녀석이 또 성적이 올랐다고 전화를 해왔다. 그러나 한 달 전부터 산에 심심찮게 떠도는 소문은 이제 시시각각으로 나의 가슴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모처럼 만에 내린 이 비마저도 이제는 달갑지 않게 느껴졌다. 아침에 간부회의에 들어가던 김상무가 한쪽 눈을 찡긋해 줄 때만 해도 희망적으로 생각했다. 적어도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도 7년째 해오고 있는 이 만년 과정이 무슨 대수라고. 상관이 하는 말이라면 죽는 신용은 못 되어도 알아서 킨 적이 한두 번이었던가. 적어도 김상무는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 참가한 김상무는 나를 위해 극구 옹호해 줄 것이다. 그가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사무실을 빠져나가 회의실로 가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잔뜩 희망을 갖고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 복도의 끄트머리에 있는 창문을 통해 멀리 바라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에 떠있는 올망졸망한 섬들. 그곳엔 그 시간에도 어선 몇 척이 지나가고 가끔은 여객선도 지나가는 모습이 자욱한 운무 사이에 희미하게 보였다. 그 조그만 산같이 생긴 올망졸망한 섬을 지나가면 그 안쪽에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형제섬이 있다는데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했다. 그 섬에 얽힌 사연은 바로 나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 지방 출신으로 평소 행동 거지가 반듯하고 누구와도 적을 두지 않고 지내는 박 대리가 잘 알고 그곳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 섬에 관한 박 대리의 설명이 굳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섬에 몇 번이나 가보려고 벼르기도 했었다. 그러나 주말이 되면 서울행 열차를 타야 했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어 그 섬에 가기보다는 그냥 그곳으로 향하는 알지 못하는 이끌림이 있었다고나 할까. 어느 날 사무실에 출근해보니 지방의 K시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이 나 있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던 아내는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하긴 안정된 직장과 보수가 보장되는 아내가 나보다 더 나은 직장인일 수도 있었다. IMF 이후로 사회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변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근무하는 금융회사는 많은 곳이 문을 닫았다. 주위에 많은 동료들이 자리를 떠났는데도 나는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던 나는 결혼할 때 나 약속했던 것을 과감하게 파기해버렸다. 당초 아내와 결혼할 때 우리는 약속을 했던 것이 있었다. 결혼 후 아내는 45세가 되면 명퇴를 하고 내가 벌어다 주는 월급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몇 번이나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남편인 내가 다니는 회사가 생각지도 않게 40대 중반이 되면 은근히 명태가 권유되는 분위기가 되고부터는 오히려 아내가 나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나만 믿고 자신이 먼저 명퇴를 했다. 나마저 회사를 간둔다면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교육을 누가 벌어 충당할 것이냐는 걱정을 하는 눈치가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아내가 막상 45세가 되었을 때도 우리들 중 누구 하나도 그 말을 결국은 꺼내지 못했다. 아내는 자신이 45세가 되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자신이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놓았던 돈을 가지고 우아하게 어디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될 수 있겠다고 어느새 인식해버렸다. 한때는 직장 동료들 중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는 동료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다.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감정이 지배했었다. 그런 동료들의 대다수가 아침이면 따뜻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아내가 깨끗이 다려주는 옷을 입고서 출근했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샌드위치나 우유나 과일 등 대용식으로 때우고 다니고 어떨 땐 미처 다리지도 못한 후줄근한 서체를 입고 출근해야 하는 나로서는 무척이나 부러웠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사람 사는 훈훈한 공기가 돌고 아내가 준비하고 있는 구수한 음식 냄새를 맡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었다. 심지어 아내가 바쁜 일이 있을 땐 내가 밥을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원이다 하여 밤늦은 시간이 되었어야 집으로 들어오고 하여 오붓한 가정생활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없었다. 맞벌이를 하는 여자를 택해 살아가기로 한 이상 그런 자잘한 것에 기대를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내가 챙겨주는 쥐꼬리만한 용돈을 받아가며 옹색한 생활을 견디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 옹색함이 간혹 가족들 간에 있는 외식 자리에서 아내에게 주권을 뺏기고 마는 가장으로서의 근위를 무시당하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일만은 참기란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영만, 그 일만 떠올리면 제스름이 앞선다. 그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그가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물론 그가 차마 말을 할 수 없었겠지만 그의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하는 절규가 생생하게 남아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영만이가 전화를 하여 내 책상에 메모를 남겨놓았고 퇴근길에 그가 있다는 병원을 찾았을 땐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시트위에 누워있었다. 그 옆에선 콜리게 사내아이가 징징대고 있었다. 인사해야지. 영만이는 아이에게 인사를 시켰고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어릴 적 영만이를 뼈 닮은 그의 얼굴에는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지 오래된 마른 버짐이 피어 있었다. 예, 엄마는. 영호야, 애 엄마가 딸 진영이만 데리고 돈 벌어 보겠다고 집 나간 지 오래됐구마. 그 후론 왜 된 일인지 연락도 끊겨버렸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실직하고 나서부터 완전 끝났지 뭐. 그러고 저 어린 것만 달랑 남겨놓고 가뿐인걸. 몇 년 전 그가 부도로 인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퇴직 후 차린 제조회사가 부도가 나 시간이 많이 어렵다고 했다. 나는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기가 못하여 직장 신용대출로 얼마를 융통해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병에는 왜 빌어먹을 간이 망가졌다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네. 그러고 사실 나 당장 퇴원할 기라. 퇴원은 왜? 그냥 그래. 내가 무슨 상팔자로 이곳에 누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노. 얼마 전에 책을 읽어봤는데 간에는 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생물을 날 것으로 먹으면 좋아지는 비법이 있다 하니. 그래서 잠시 고향이나 내려가서 구해올까 해서. 막상 그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돈 때문인 줄 안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 재원을 말릴 수 없는 것은 별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한테 못할 일인 줄 알면서도 내 부탁 하나만 들었다고. 무슨 우리 진수를 며칠 동안만이라도 맡아주면 안 되겠나. 물론 니도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저 어린 것을 데리고 가기도 못하고. 며칠 정도야 어떻게 되겠지. 나의 수락에 그는 얼굴이 환해졌고 바로 퇴원 수속을 밟았다. 하루라도 더 지내면 늘어나는 병원비라도 아껴보자는 그의 처절한 몸짓이었다. 참, 영호야, 혹시 내가 내려가서 잘못되어 늦어진다면 그땐. 영만아, 그 일이랑 걱정 마. 나도 사실 너에게 옛날에 신세를 많이 졌잖아. 나는 한사코 거부하는 그에게 얼마라도 보태서라며 용돈을 지어주고는 진수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얜 누구예요? 내가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도끼 눈을 뜨고 물어왔다. 고향 친구, 왜 있잖아. 전에 우리 결혼식 때 와서 사회를 봤던 영만이라고, 걔의 아들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지금 간암으로 많이 아픈가 봐요. 당신도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조기 퇴직 후 차린 회사가 부도가 나 생활이 어려운데 이 엄마는 돈을 벌려 나갔나 봐요. 병원에 입원할 처지도 못 되어 병에 좋다는 음식을 구하러 고향에 잠시 다녀가면서 며칠 동안만 좀 맡아달라는구만. 뭐예요? 그 애를 왜 우리가 맡아요? 그리고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진 않을 거요. 약속 따위를 어기는 친구는 아니니까. 잠시만 데리고 있읍시다. 그리고 나도 그 친구에겐 옛날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잠은 어디서 자고요? 민욱이 방에서 같이 재우면 될 거 아니요. 민욱이 걔가 여간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 그래요. 아무튼 불편하더라도 며칠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학원에서 돌아온 민욱이는 아내보다도 더 야단이었다. 요즘 아이답지 않게 추리한 진수와 같이 자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아내와 민지가 한 방을 쓰고 당분간 민지방에서 진수와 같이 방을 쓰기로 했다. 낮에는
임시로 비용을 지불하고 어린이 집에다 맡겨두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려왔다. 며칠간 같은 방에서 지내다 보니 정이 새록새록 생겼다. 요즘 아이답지 않게 조숙한 면모를 보이던 진수가 여간 기특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후에 일어났다. 고향에서 아는 분으로부터 집으로 연락이 왔는데 고향에 있는 산소를 찾았던 영만이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장녀는 고향에서 알아서 치러주겠지만 나에게 부탁하는 유서를 남겼다는 것이다. 유서에는 이곳 연락처와 나에게 남겨놓은 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유서에는 진수 엄마를 찾아 데려다 주라는 것이었다. 사실 막연했다. 그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수 엄마를 내가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직장에 출근하여 아는 사람이 있는 경찰서에 수소문하여 며칠 동안 그녀를 찾았지만 종래 그녀를 찾지 못했다. 이젠 어떡할 거예요? 무슨? 진수 말이에요. 당분간 우리가 데리고 있읍시다. 마땅히 갈 곳도 없는데. 아내는 힘들어간 표정을 짓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아내가 나와는 사전에 의논 한 번 하지 않고 진수를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소에 맡길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진수가 아동보호소에서 이제는 보육원으로 옮겨져 갔던 것이다. 같이 입사했던 김영수가 먼저 과장으로 진급되고 아직 나는 대리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차츰 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시골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끈끈한 정으로 인한 우유부단한 성격을 버리지 못해 맺고 끊는 일이 많이 부족했다. 한 번은 어려움에 처해있던 그레시의 대북권에 현재 길 연장을 결제하려 했다. 혼이 난 적도 있었다. 알고 보니 중소기업을 하던 박 사장의 자녀가 난치병이 들어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좀 선처를 해달라는 말에 그만 정이 이끌려 버렸던 것이 사단의 시초였다. 나는 상관에게 결제를 해주도록 종용했고 상관들은 그런 나에게 기업의 기분도 모른다고 면박을 주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인데 그런 사소한 정에 이끌려 회사에 어떻게 이익을 남길 수 있겠느냐고 호통을 쳤다. 가끔 그런 일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그런 일이 터지고 말았다. 내가 대북거래에 관여했던 어떤 사람이 결국은 부도를 내고 도주를 하고 말았다. 그 일은 지방 발령으로 이어졌다. 회의를 다녀왔던 김상무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결국 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그가 손짓하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이영호 과장, 본사로부터 다음 주까지 보고를 하라는 투에 일단은 각 팀들에게 언론을 정한 뒤 한 명을 차출하여 보고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 상견은 한 명으로 일단은 차출이 여의치 않으면 2배수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본사에서 보고된 자 중에서 직접 한 명을 퇴직 대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진사직이 아니고 권고사직 형태를 띠게 되어 남들 보기에도 못하고 참. 본사에서는 45세 이상 중 한 명으로 정년퇴직이 10년 이상 남은 부장급 이하의 사람 중에서 신청하려는 추가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점은 이영호 씨도 알다시피 30명인데 그중에 45세 이상 중 부장급 이하인 사람은 이영호 씨와 김상민 씨인데 부득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분이 잘 상의하여 다음 주 중으로는 결론을 내어 주어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명퇴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위로금지로 1억을 추가로 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배수에 낀 사람에게는 퇴직을 결정하기 전 한 달 정도의 위로 휴가를 겸한 연수 기회를 주고 올 연말까지만 근무시킬 예정이랍니다. 나는 고기를 주워거리고 그곳을 벗어나 커피 자판기로 달려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때 창밖으로 멀리 그 섬이 바라보였다. 오늘따라 그 섬 주변으로 운무가 자욱하여 더욱 고즈넉하게 바라보였다. 행복과 불행이 공존한다는 섬. 퇴직이 될지 남을지 알 수 없는 나의 상황과도 교묘하게도 맞닿아 있었다. 마음속으로 갑자기 꼭 가보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불끈 솟아올랐다. 나는 며칠 내내 마음속의 갈등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김상우는 김상인과 나를 지목하였고 결국은 둘 중에 누군가는 이 회사와는 인연을 마무리 지어야 하겠지. 아직은 젊고 할 일이 많은데 아내와 자식에게는 어떤 핑계를 내려 놓아야 될까. 그동안 가족들에게 한 번이라도 남들이 소위 말하는 폼나게 살게 해준 적이 없었다. 서울에서 아등바등 살아보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했다. 사실 나도 벌고 아내도 벌고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와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아내는 그게 아니었다. 어떨 땐 자신의 주변 얘기를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 말은 자신은 괜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시골 출신인 나를 만나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 맨 처음 우리가 만날 때는 순수한 애정이 넘쳐나는 시기여서 지나쳤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부터 하나둘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나도 나름대로 도시로 진출하여 출세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서울로 왔고 이왕에 서울에 왔으니 말씨도 나긋나긋한 서울 출신 여자 중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줄 직업을 가질 사람 중에서 대피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왔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고 굳이 출세 정도는 아니더라도 출세 흉내를 낼 수 있는 위치 정도는 끼어찰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었다. 그래서 엄격하게 파고들면 첫사랑 정도는 아니었다 해도 한때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던 고향 여자친구를 철저히 내디 속에서 쥐어버리고 살았다. 내가 대학에 다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다시 찾은 날은 군 제대 후 가을 학기에 복학하여 지내다 맞은 추석 무렵이었다. 물론 대학에 다니던 중 방학을 이용하여 몇 번 들린 적도 있었고 군대 생활을 하던 중에는 휴가 때 몇 번 짬을 내어 고향에 간 적은 있었다. 휴가를 나왔을 땐 집에 잠시 들린 뒤 용돈을 타기 무섭게 집을 뛰쳐나가 서울행 열차를 타곤 했다. 그 당시 고향 친구들은 대개가 군에 가 있거나 도시로 직장을 찾아 떠나버려 고향에 머무르고 있는 친구는 몇 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며칠 유숙하고 식사 신세를 질 대학 친구는 들어있었다. 자취를 하던 고향 친구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는 친구의 집을 돌며 밥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향 친구인 영만이의 도움이 컸다. 그는 일찍 공고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제조회사에서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난한 형편에 일찍 집을 나가 자수성가한 친구였다. 그는 고향 친구인 내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고향집의 농사가 엉망이 된 다음 해 봄 학기 땐 마침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놓쳐
복학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적이 있었다. 그때 영만이는 등록금을 빌려주었고 내가 갚으러 갔을 때 받기를 거부했다. 영호야, 난 네 같은 고향 친구를 둔 게 자랑스러워. 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다음에 잘 되면 나도 네한테 신세 한번 지자. 그러면서 그는 호기 좋게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이번처럼 추석에 고향집을 찾아가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여자들은 대개가 결혼을 해버려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남자친구들이었지만 그래도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오늘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온 경란이 집에서 모이자고 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분단장을 할 때 경란이는 부반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성격에서는 반장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약간 소극적인 성격으로 앞에 나서길 싫어하여 반장 선출 시 내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스스로 거부를 하였고 그럴 때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시켜준 것이 분단장이었다. 그러나 경란이는 달랐다. 약간은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도 구웠다. 그래서 많은 거부들이 그녀를 부반장으로 뽑아주었다. 나는 그녀와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늘 용기가 부족했던 나는 한 번도 감히 속내를 드러내 보지 못했었다. 야, 정말 멋있었었는데? 서울 물이 좋기는 좋나 보네. 나를 6년 만에 만나 그녀가 던져온 첫 물음이었다. 나는 피식 웃음만 흘렸다. 그새 친구들이 모여들고 음식이 차려지고 분위기가 점점 화기애애해지고 있었다. 영호구나. 영만이는 이번에도 못 온다 카드나. 서울에서 같이 잘 어울려 다니는 사실을 아는 칠수가 그렇게 물었다. 요즘 제조업의 경기가 여간 화랑여야지 말이야. 추석 휴가도 아예 반납하고 가동하나 봐. 니는 서울에 가더만 말씨도 싹 변했네. 인제는 완전히 도시 기공자 티가 난다. 나는 빈정투의 칠수의 말에 째려보았고 그는 얼른 사태를 수습했다. 그래도 명절 때는 와야 될 거 아니가. 참 이번 해비도 네 목까지 영만이가 입금시켰더라. 아무튼 부려워. 너희 둘의 우정. 전에 돈을 붙이면서 아직 학생이 뭐가 돈이 있겠노 하며 니를 편들대. 2년 전부터 고향에서 결성한 교회의 총무를 맡고 있던 그는 해비 문제부터 거론하기 시작했다. 모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누는 이야기와 지난 추억담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다. 그러다 슬그머니 남자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던 경란이를 쳐다보았다. 술 한잔 뒤라 그런지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는 그녀였다. 내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꼈던지 그녀의 얼굴에서는 금세 홍두로 물들어갔다.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이 고혹적으로 다가왔고 어느 순간 나의 남성이 꿈틀거리는 정념에 사로잡혔다가 이내 스스로 책망했다. 주위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다. 나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 고등학교는 마산시로 진출하여 다녔었다. 그녀는 당시에 시골에서 도도히 내려오고 있는 남성 우월주의라는 폐습의 폐해를 톡톡히 맛보아야 했다. 웬만하면 여자를 외지로 보내기를 꺼려하는 부모들의 뜻을 계획하지 못해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물론 그녀의 성적은 마산시에 가고도 남는 점수였다. 고등학교 시절 몇 번 편지를 주고받다 1월이면 그녀가 마산시로 와 같이 극장을 놀러 가기도 했었고
들으는 공원 같은 곳을 거닐기도 하였다. 극장 안에서 은근히 그녀의 손을 잡아 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녀는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나의 팔을 꼬집어 생채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파란 자국점은 남겨놓곤 했다. 그녀도 막상 그러한 반응을 보였지만 은근히 그런 종류의 가벼운 신체 접촉을 즐기는 듯했다. 그렇게 몇 번 편안하게 만나면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 좀 더 발전된 연인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서로 다 시골 출신이다. 약간은 소박한 행복점은 충분히 공유할 만한 여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3에 올라가면서 대학을 서울로 가자는 목표를 삼고서 모진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녀를 멀리했다. 수업 시간이 되면 은근히 대학이라면 서울로 가기를 강근하는 학교의 분위기가 그러했다. 지방에서 명문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은 졸업을 하면 서울에 있는 삼류대학만큼도 취직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강조했다. 교장 선생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제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많이 입학시켜 학교의 위신과 명예를 살려달라는 주문을 이어오고 다녔다. 사회 분위기도 역시 그랬다. 매스컴마저도 한몫 거들었다. 지방 대학 살리기 운동 등등을 특집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오히려 그러한 방송을 보고 나면 어쨌든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생기곤 했다. 인성교육의 이력을 담당해줄 수 있는 기타 과목은 아예 뒷전이었고 오로지 입시 위주로만 된 수업체제로 가동시키기 시작했다. 하루의 수업 중 대부분이 국영수로 채워졌다. 설사 여타 암기 과목 시간에도 시간은 나는 대로 영어 수학에 매달렸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대학에 붙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성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취미나 개성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령 국사나 지리에 취미 있어 그 과목에 날고 긴다고 대학 갑니까? 대학에 가야 취미를 살리든지 뭐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점수를 받기 위한 오로지 영어 수학이죠. 특별반을 맡았던 선생은 별명이 독사였다. 그는 쉬는 시간이 되면 항상 그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오로지 개성을 버려라. 개성을 버려야 성공하는 사이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로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거다. 남자는 출세를 위해선 서울에 가야 한다. 따라서 오늘부터 방과 후 밤 12시까지는 무조건 자습이다. 사생활은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이 명령에 잠시라도 벗어나면 어떠한 체불도 감수해야 한다. 경란이를 멀리하고 나긋나긋한 말실에서는 능력 있는 서울 출신의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은 일종의 보상심이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선 이전보다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 경란이보다 나은 도예지의 세련된 여자가 배필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은 또 늘 강조했다. 이왕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반드시 스카이에 들어가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예쁜 여자도 만나 폼나게 살라고도 했다. 물론 스카이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이니셜이다. 그래서 경란이를 멀리했다. 당연히 하루 중 친한 친구들도 멀리했다.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겠다는데 우정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경쟁에 매달렸다. 친구들은 이제 완전한
경쟁자로 보였다. 그래서 평소 노트 정리를 잘해 친구들이 자주 빌려달라고 부탁받기도 했는데 이후엔 다 뿌리칠 수 있었다. 스카이에 가기 위해선 내신 성적이 좋아야 했다. 내신이 무엇인가? 같은 거부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그 후 모든 거부들이 동료의 서적으로 변해갔다. 나는 차츰 먹이를 앞에 둔 야수의 그것처럼 나의 눈동자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경란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던 그 점, 그녀로부터 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나는 그 편지를 개봉하지도 않은 채 한 달이 지나도록 책상 서랍 속에다 처박아 놓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공부를 하다 그녀의 편지를 읽어보았다. 주변 친구들로부터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편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편지의 말미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었다. 난 네가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할게. 그런데 네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과연 최고로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세속적인 행복보다는 좀 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늘을 공경하고 만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녀의 편지에서는 철학이 묻어나고 있었다. 고향 친구들 몇 명이 마산시로 진출하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들과 연락을 끊고 오로지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전달되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녀의 편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뒤 공부에만 매달렸다. 그로써 그녀와의 인연은 끝이 났고 나는 그 어렵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것도 스카이로 명문에 속한 대학이었다. 친구들과 마구 떠들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나는 은근히 경란에게 종이 메모를 남겼다. 친구들 중 일부는 벌써 술에 골아떨어져 아무렇게나 벌렁 들어누워 잠을 자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조금만 있다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 점을 노렸다. 그때껏 남아있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단 두 사람만의 호젓한 시간을 갖기 위한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새벽 2시에 저수지 뚝에서 만나자는 메모를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전했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긍의 의사를 전달해왔다. 어느 정도 주변이 정리되었다고 여겨질 무렵 우리는 저수지 뚝으로 갔다. 분위기가 참 좋구나, 그자. 저수지 뚝으로 진입하면서 그녀가 말했다. 어둠 속 저수지 주변으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어둠 너머로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이며 서늘한 바람이 이마위로 스쳐왔다. 나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경란이가 친구가 아닌 여자로 느껴지고 있었다. 한때 사춘기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녀는 나에게 여자친구로 여겼던 적도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불현듯 그 시절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다시금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막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바짝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녀는 그런 나의 모습에 움찔했다. 나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위해서 누그러뜨리려 말했다. 넌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니? 난 아직 이상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아이가. 그녀는 피식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참, 전에 보냈던 편지 내용 중에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 하늘을 공경하고 만인을 사랑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니? 그래, 니는 아직 모르고 있겠구마. 난 네가 내한테서 멀어지고부터 줄곧 삶에 대한 의문에 대해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서적을 구해 탐구해곤 하곤 했다, 아이가.
그 측에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래서 오늘 니를 만나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왔다. 물론 내가 가진 그런 이상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도 할 끼고. 잠시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가 탐구하고 있다는 삶에 대한 의문이라는 용어에 그때껏 그녀에게 솟아오르던 이성에 대한 욕구도 차갑게 사그라졌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을 해가기 시작했다. 아주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그곳에 처음엔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차츰 자신이 그곳에 빠지더라는 것이다. 그것은 선도에 관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단학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선조 때부터 내려온 학문이라고 했다. 즉 참선을 함으로써 세상사의 진리를 터득하고 결국에는 도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세상의 사소한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포용심도 길러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가졌던 일말의 미련도 버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출세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요구했고 철학을 담은 차분한 어조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날 결국 나는 그녀에게 품었던 일시적이고도 엄흉한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아쉬운 작별만을 맛보았다. 그녀의 일방적인 철학 논리에 나의 귀는 전혀 열리지 않았고 이른 새벽 일찍 그녀는 그녀가 생활하고 있던 마산시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편리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옛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녀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가진 채 나는 서울로 올라갔고 그러던 중 내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장래 배필을 만났고 그녀가 지금의 아내였다. 그녀는 내가 추구했던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사범대를 다니는 그녀는 서울 출신에다 세련미가 흘러넘치는 여자였다.